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반갑나요? 아니요. 네. 너무 당당하게 아니오를 얘기했는데, 문법 재밌는 거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품사는 리액션 고맙고. 자, 품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원래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 이전에 이 형태소부터 출발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품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이 다루지 못했던 형태소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먼저 우리 품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세연. 자, 품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품사.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런 걸 기억하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품사가 무엇인지 간략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품사. 품사는 다른 게 아니라 단어를 분류한 거예요. 단어를 분류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어 생활할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문장을 단어로 구성하죠. 그죠? 근데 왜 여러분 옷도 있잖아요. 옷도 외투 따로 보관하고 바지 따로 보관하고 상의 따로 보관하듯이 양말 따로 보관하고 옷을 각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보관하듯이 단어도 여러 가지 어떤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단어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지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사를 우리가 국어의 품사가 몇 개일까요? 이거 뺄게요. 빼도 되나? 9개예요. 근데 사실 기준에 따라서 품사는 개수가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9개라고 이야기하죠. 왜 빼도 이러네. 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다르거든요. 적게는 품사가 2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많게는 우리가 9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품사를 조금 덜 분류하기도 하고 더 많게 분류하는 분들도 있어요. 10개 정도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학계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를 9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니까 구품사라고 기억해도 괜찮고. 아무튼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분류 기준이 3가지입니다.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자세한 건 각자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제 얘기할 테지만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변어, 가변어 2가지로 구분을 해요. 불변어 무슨 뜻일까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가변어는 형태가 변한다. 그러면 단어 중에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잘 알고 있네요. 동사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가다. 우리가 기본형으로 가다 이렇게 쓰지만 요 다라고 하는 어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가고, 가면, 가서처럼. 그치? 형태가 얼마든지 쓰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른 단어인 것도 아니잖아. 그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지만 뒤에 어떤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한다면 칠판 이런 단어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쓰임에 따라서 딱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변어와 가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가변어에 들어가는 것이 용언이에요, 용언.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동사가 용언이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이 용언에 포함됩니다.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의 각각의 의미는 선생님이 각 품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건데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국어의 품사를 9개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9개는 요것들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깊이 있게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체언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준이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 선생님이 체언을 빼볼게요. 그러면 문장이 돼야 안 돼요? 네. 제대로 된 문장이 안 됩니다. 그만큼 체언은 문장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뭐처럼 중요하냐면 우리의 몸처럼. 여러분 몸 소중하죠? 우리 몸이 없으면 아무리 정신이 있어도 그게 표출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몸은 신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자가 몸체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예요? 체언이다. 체언이 없으면 문장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몸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체언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체언은 요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명사, 대명사, 수사는 각각 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또 안에서 세부적으로 의미상으로 또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는 말 그대로 이름 명자를 써요.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름 명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 명사에 포함되죠. 그죠? 그죠? 우리가 단어를 분류할 때 명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명사는. 여러분 이름도 각각 다 뭐예요? 명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사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명사의 또 세부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에 따라서 명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고유한 의미냐 아니면 두루 쓰는 말이냐 그래서 고유명사, 보통명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있느냐 자립성이라고 해요.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구분을 해요.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마 설명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뭐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고유명사, 고유하다라는 말로 다 알죠? 그죠? 뭔가 유일하다라는 말로 우리 대체할 수 있잖아요. 고유명사의 정의를 그대로 읽어보면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하나의 개체는 유일한 존재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사람 이름 부를 때 김준휘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은 무슨 명사가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죠. 선생님 근데 김준희가 선생님 한 명뿐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동음이어들은 많이 있잖아. 그죠? 우리 단어 중에도 동음이어 많죠? 김준희라고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은 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동명이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칭을 하는 대상이 한 명뿐인 것이라면 고유명사로 봐야 됩니다. 그죠? 뭐 가은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연이도 많고. 그런데 유일한 어떤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일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보통명사는 어떨까요? 보통명사의 특성은 보편성이야. 어떤 하나의 대상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다 쓸 수 있는 이름, 두루 쓰는 이름 우리가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여기 여러분 칠판 앞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명사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선생님이잖아. 나한테 김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너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지금 이렇게 7교시, 8교시 들어오는 모든 분에게 여러분 다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죠? 가르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사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 지나가다가 여러분 선생님 부르면 우리 선생님 밥 먹으러 가다 7명이 다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 이 유일성과 보편성이라는 특성에 의존한 건데, 자, 유일성을 갖고 있는 여기에다가 많은 같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많은 김준희가 있다. 많은 김준희가 있다. 무슨 분신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유일성을 갖고 있는 말에는 많은이라는, 또 뭐 하나의 뭐 이런 말도 둘의 김준희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어려워.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사대부고에는 많은 선생님이 계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지. 칠판이 많다? 사대부고에 칠판이 많다? 가능한 말이죠. 그쵸? 칠판은 무슨 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고유명사는 이 유일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수량을 나타내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관형어는 꾸민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꾸며주는 말. 꾸민말에 제약을 받는다. 이해됐죠? 반면에 보통 명사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꾸민말을 더해줘도 어떻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가 볼까요? 해군사관학교에는 많은 이순신이 있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지. 그쵸? 뭐 과학고등학교에는 미래의 장영실들이 있다.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듯이. 근데 이건 진짜 이순신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용맹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그치? 장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에서는요, 고유명사로 쓰는 명사더라도 보통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학처럼, 수학처럼 딱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고유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특히 품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아예 품사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품사가 뭘까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다시 동사다. 내리고 형용사다. 혹시 둘 다 된다. 네, 둘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다가 저 대상이 키가 큰 상태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뭐예요? 형용사인 거고, 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잘 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동사예요. 그렇죠?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나중에 동사, 형용사 이야기할 때 또 해줄 건데, 어쨌든 크다의 품사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건 두 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거면 그때 형용사인 거고, 그렇죠? 진행되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면은 동사인 거기 때문에 언어는, 국어는, 우리 말은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 이 안에서 이순신은 맥락상 비유적 표현을 쓰였죠. 그럴 때는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혹시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해요? 근데 혹시 샌드위치가 사람 이름인 건 알아요? 원래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포카를 되게 좋아했다며. 저 도박을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야, 빵이랑 뭐 야채랑 다 가져와 해가지고 그냥 싸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가 된 거야. 샌드위치 백작의 일화인데 그 음식 자체가 샌드위치가 돼버린 일화입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백작, 이 사람은 지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뭐였어요? 고유명사였다고,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이 빵에 싸서 먹는 요리들을 이제 다 샌드위치라 부르게 됐잖아요. 이제 샌드위치는 뭐가 된 거예요? 보통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비슷한 요리를 뭐 개발했어. 그걸 김준이라 부르기 시작해. 그러면 김준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김준이, 그치. 김준이 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샌드위치 사 먹으러 가자 하듯이. 그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 임연수라고 알아요? 임연수라고 하는 물고기 알아요? 임연수. 그죠? 그게 원래 사람 이름인 거 알아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 임연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견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뭐, 과학 이론 같은 것 중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 이름 따서 하는 거 있지 않아? 마이야르 반응도 원래 마이야르, 그 사람 이름이라며. 그리고 여러분, 필라테스도 원래 사람 이름인 거 알아요? 필라테스도 2차 세계대전 때, 다친 사람들을 1차 세계대전인가? 1차 세계대전 때 치료하기 위해서 독일의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치료 기법이에요. 근데 지금, 운동의 이름으로 아예 쓰이고 있죠? 그런 애들은 무수히 많아요. 포스트잇도 그래요. 포스트잇도 사람 이름이라는 건 아니고, 원래는 그 회사 이름이죠? 근데 우리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거면, 그지? 다 포스트잇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제, 회사 이름은 고유명사였을 텐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보통명사가 된 거지. 초코파이도, 원래 이 영문 표기가, 그, 초코랑 파이의 합성어잖아요. 근데
근데 영어에는 아마 초코파이란 말이 없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초코파이 원래 어디서 만들었어요? 오리온에서 만들었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오리온에서 만든 건데, 그 이후에 어때요? 농심에서도 만들고, 그치? 롯데에서도 만들고, 여기저기서 초코파이라고 그냥 만들죠? 심지어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 먹어야 되잖아. 그지? 먹어야 되잖아요. 초코파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고유명사가 된 거죠. 호치키스라는 거 알죠, 여러분? 원래 명칭이 뭐야? 스테이플러야, 스테이플러. 그쵸? 근데 호치키스는 그거 만드는 회사 이름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피스 거거든? 평화? 근데 다 우리 호치키스라 부르죠. 그죠? 여러분, 봉고차라고 들어봤어요? 봉고는 이제 안 나오는 차예요. 기아 자동차인가에서 나온 차 종인데, 승합차 보면, 봉고차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스타렉스가 지나가도 봉고차라고. 그죠? 그런 것들도 얘가 있어요. 포클레인도 그래. 포클레인도 회사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자, 해서,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차이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립명사에 대한 설명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명사가 자립명사거든요. 여러분 이름도 자립명사, 우리 주변의 사물을 지칭하는 말들 다 자립명사예요. 칠판 자립명사고요. 마커 자립명사, 핸드폰 자립명사, 다 자립명사입니다. 그런데 의존명사가 무엇이냐? 의존명사.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의존하냐면 앞에 오는 꾸민말이 있어. 앞에 오는 꾸민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예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적이 몰려온다 했을 때 이 적 앞에 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적이 몰려온다라고 쓰죠. 근데 어릴 적에 만난 친구라는 말에서 여러분 어리를 빼볼까요? 적에 만난 친구 말이 됩니까? 반드시 적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어릴이라고 하는 말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명사를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적이라고 사전에 찾아보면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라고 하는 의미로 적이 의존명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요 어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존명사가 기대게 되는, 그지? 이 꾸민 말입니다. 이 기대게 되는 이 꾸민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어라고 불러요. 관형어. 뒤에서 품사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관형사라는 품사가 있죠? 그죠? 관형사랑 관형어는 같은 걸까요? 조금 달라요. 그죠? 그 다른 점에 대해서는 관형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어라는 거. 자, 그러면 의존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일단 형식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고,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적 같은 경우는 뭘까요? 적. 어릴 적 친구의 적은. 단위성일까요? 형식성일까요? 형식성일 것 같죠? 그럼 단위성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 개, 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단위성이라고 해요. 설명할게요. 형식성 의존명사는 형식적 의미를 지닌 의존명사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의존명사로 보이는데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아니면 다 그냥 형식성 의존명사로 보면 간단합니다. 자, 반면에 단위성 의존명사는 그 쓰임이 확 정해져 있는데 수량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것들은 무조건 단위성 의존명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형식성 의존명사 예를 들어볼게요. 겉, 대, 바, 수채, 줄. 이게 다 의존명사거든요. 그냥 혼자 했을 때 되게 어색하죠. 왜냐면 이거 혼자 쓸 수 있어, 없어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더 해보면 그럴듯합니다. 갈 것, 갈 때, 몸둘 바, 갈수, 산책, 어쩔 줄. 그죠? 그럼 앞에 꾸며주는 말들이 왔더니 쓰임새가 보입니다. 그쵸? 반면에 이제 단위성 의존명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말해요. 개, 명, 말이, 포기.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쓰는 말들인데 여러분 사람을 셀 때 사용하는 명이라는 거 혼자 쓰나요? 명이 지나간다 하면 돼야 한대? 그 사람 이름이 명이면 상관없어. 그쵸? 근데 그 몇 명이 지나간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반드시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에 써줘야 돼요. 뭐 한 개든 한 명이든 한 마리든 한 폭이든. 누군가 선생님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개는 혼자 쓸 수 있잖아요. 도구라는 의미로 쓰면 완전 다른 뜻이잖아. 그죠? 포기도 마찬가지. 그죠?
호기도 기부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과 배추를 셀 때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완전 동음이어잖아요. 그죠? 배추를 셀 때 사용할 때는 단위성 의존명사인 거고, 그지? 포기하다 할 때 포기는 그냥 자립명사인 거예요. 동음이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수량을 세는,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은 다 단위성 의존명사구나 하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자립명사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지나갔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지나갔다 할 수도 있어요. 김종국 노래 중에 한 남자가 있어도 있잖아. 그죠? 저럼, 한 사람, 뭐, 한 학교, 그런 것들. 학교나 사람도 수량을 세는 단위로 쓸 수 있으니까 꼭 의존명사만 이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아니구나. 이것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 모의고사 같은데. 자, 혹시 뭐 필기 막 해야 돼요? 뭐라고? 유튜브 보겠어요? 오케이. 자, 의존명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이건 여러분 필기 좀 잘 해주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교재에 실어놓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받아 적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존명사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자, 관형어의 도움 없이는 의존명사 쓸 수 있다 없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죠. 이게 의존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앞에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치. 어릴 적에서 어릴 같은 것들이 와야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뭔가 바뀌었죠? 어릴 적에 만난 친구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어릴 적을 만난 친구, 굉장히 어색하죠? 어릴 적이 만난 친구, 굉장히 어색하죠? 이런 말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인데 뒤에 오는 명사 뒤에 붙는 이 녀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조사라고 해요. 명사를 도와준다 해서 도울 조자에서 조사라고 하거든요. 조사가 지금 아무거나 쓸 수는 없다. 즉 자유로워요, 제한적이에요? 그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조사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조사의 제약에 따라서 의존명사의 명칭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냥 소개를 하자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은 문법은 그냥 이런 어떤 특징이나, 그치? 그 문법 성질에 대한 건 암기해도 좋은데, 그 예시를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거든. 다 있는 것들이고,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먼저, 보편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얘 쓰임이 보편적이라는 게 아니고, 뒤에 오는 조사가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게 것이에요. 의존명사의 대표적인 게 것이잖아요. 그쵸? 먹을 것이 있다. 이 쓸 수 있죠. 먹을 것을 주었다. 그치? 쓸 수 있죠. 먹을 것에 유인당했다. 애도 쓸 수 있죠. 그죠? 먹을 것으로 유인했다. 그래서 유인한다고 하네. 의로도 쓸 수 있죠. 그쵸? 처럼, 뒤에 오는 조사가 어떤 것이는 상관없을 때 우리 무슨 의존명사라고 부른다?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다 쓸 수 있다. 반면에 주어성 의존명사는 이런 겁니다. 자, 수 뒤에 어쩔 수가 없다. 되게 자연스럽죠. 어쩔 수를 없다. 돼요? 어쩔 수에 없다? 안 되죠. 그쵸? 수라고 하는 의존명사 뒤에는 주격조사가 와야 자연스러워요. 그 말은 수는 주격조사가 붙는다는 말은 얘는 뭐로 쓰인다는 거야? 주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어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목적어성 의존명사 줄인데 얘도 그럼 뒤에 뭐밖에 못 온다는 거야? 목적격 조사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랐다. 물론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근데 어쩔 줄 몰랐다도 되잖아요. 그치? 을 안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요,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되게 빈번해요. 여러분 실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조사 진짜 많이 생략해요. 생략하는 거는 없는 건 아니야. 생략한 것과 없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뭐해? 했을 때 내가 컵라면을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뭐라고 하냐면 나 컵라면 먹어. 나 뒤에 뭐 뺐어요? 주격조사 이 뺐죠. 그죠? 그리고 컵라면 뒤에 뭐 뺐어요? 을 목적격 조사 뺐어요. 조사 빼는 것은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우리말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하지만 줄 뒤에 붙일 수 있는 조사가 있다면 그거는 유일하게 뭐다? 목적격 조사에 해당하는 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채도 마찬가지야. 그럼 채는 뭐밖에 못 올까요? 채 뒤에 올 수 있는 거 뭐일 것 같아? 모른 채로 살아라.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채 뒤에는 로밖에 안 와요. 그죠? 채 로가 자연스럽지 채가 안 되죠. 그죠? 채를 모른 채를 그죠? 이것도 굉장히 어색하다. 조사의 제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예시로 이 의존명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제약,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더할 나위가 없다. 없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있다죠. 그럼 더할 나위가 있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 말은 이 나위라고 하는 의존명사는 반드시 서술어를 뭐로 취한다? 없다만 취한다는 거예요. 즉 서술어가 제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얘만 기억해도 돼. 수능에 만약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나위가 나올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 앞에 오는 이 관형어는 제약 없을까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가? 자, 네 번째 특징은요, 관형어의 제약이에요. 보세요. 자, 아이고. 자, 어릴 적에 만난 친구 얘를요, 선생님이 어릴 대신에 뭘 했어요? 어린으로 바꿔봤거든요. 어린 적에 만난 친구 가능해요? 안 되죠? 그렇죠? 관형어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약간 어릴처럼 리을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어미를 갖고 있는 관형어가 와야 자연스럽다. 즉 관형어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의존명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른 건 사실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의존명사에 관련해서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7쪽에 나와 있는 3번 문제인데요. 자,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고 이런 거는 다 편집해 줄 테니까. 다 풀면 칠판 봐주세요. 다 푼 친구들은 칠판을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볼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또 안 되니까. 자,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고 했는데요. 사실 보기 1의 내용은 선생님이 이미 앞에 수업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읽어봤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기 1을 가지고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기억은 것이네요, 것. 얘는 대표적인 보편성 의존명사죠? 어떤 조사가 와도 상관없죠? 이, 을, 이다 등 다양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보편성 의존명사이다. 맞네요. 그쵸? 자, 니은, 따름이네, 따름. 따름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성 의존명사다. 즉, 서술격 조사 이다 맞아요. 이런 것까지 거짓말 하진 않을 거야. 그쵸?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따름이라고 하는 이 의존명사 뒤에는요, 다른 건 못 붙어. 이다만 붙을 수 있어요. 따름이, 따름을 안 되죠? 그쵸? 따름이다만 가능하죠. 그래서 서술성 의존명사 맞아요. 그쵸? 디귿, 채네, 채. 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로가 붙는다고 했죠. 그럼 무슨 의존명사예요?
부사성 의존명사인데 지금 얘는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렸죠. 4번 얘는 서술어를 수식함으로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했는데 만큼이거든요. 만큼. 그죠? 여러분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이 부사어예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이 부사어인데 이 만큼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러면 먹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를 도와주고 있어. 먹을 만큼이라는 말 전체가 먹어라라는 말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치?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사성 의존명사를 보는 게 맞습니다. 조사는 붙을 수 없지만. 그곳에는 사람 10명이 서 있다 했을 때 명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했죠?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4번 문제인데요. 보기를 활용해서 의존명사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의존명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볼게요. 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이건 가능하지만 의지하를 뺐더니 대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가 돼요. 이건 의존명사의 가장 1번 특징이었죠.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된다?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맞네요. 1번 설명. 자, 2번. 이를 보니까 자, 그는 일하는 데가 많다. 일한 데가 많다. 일할 데가 많다. 일하던 데가 많다. 다 돼요. 그렇죠? 반면에 얘는 바람이라고 하는 의존명사인데 바람도 여러분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람도 있고 불어오는 바람도 있지만 의존명사 바람도 있어요. 얘는 반드시 앞에 꾸민말이 와야 돼요. 눈이 오는 바람에는 괜찮지만 온 바람에, 올 바람에, 오던 바람은 돼야 안 돼요? 뭐의 제약이에요? 앞에 오는 관형어가 제약이 올 수 있구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명사와 그런 제약이 없는 것도 있군. 맞죠? 제약이 없는 것도 있어.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약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3번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에 대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나위 없다가 나왔네요. 뭐에 대한 얘기겠어? 서술어의 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맞죠? 자, 4번 그는 40줄에 들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멧돼지를 보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자, 줄이 쓰였는데 여러분 40줄과 어쩔 줄의 줄이 같은 줄일까요? 40줄은 그 라인이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어쩔 줄은 의존명사 줄인 것 같아요. 근데 4번 자, 의존명사 줄은 조사 결합에 상관없이 여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줄 뒤에 뭐가 온다고 했어? 을이 온다고 했지. 근데 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틀렸고, 그렇죠? 조사 결합에 상관없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을 고를 수 있었어요. 자, 5번. 요건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 왜냐면 뒤에서 선생님이, 조사 설명하면서 설명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봤듯이 의존명사도 있어요. 의존명사도 있지만, 조사에도 만큼이 있어요. 조사에도. 그래서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가 있는데, 여러분 알아둘 것이 대로, 만큼, 뿐, 요 정도만 알면 돼. 대로, 만큼, 뿐,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에도 있고, 조사에도 똑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 진짜 쉽거든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좀 궁금해 하도록 하고, 뒤에 조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명사와 수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다시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